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지구과학원 5번째 스피드노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기의 변화 단원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기압과 날씨 변화, 그리고 태풍과 날씨,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사항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죠. 우선은 기압과 날씨 변화 단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압과 날씨 변화 단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 많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초적인 개념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고기압과 저기압부터 일단 개념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특히 이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맑고 그 다음에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발달하면서 구름이 잘 만들어지고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흐린 날씨를 보인다라는 내용은 다 알 텐데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이제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불어나가는 방향을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항상 북반구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기압의 경우가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주변으로 불어 나가는 거고요. 저기압은 반대로 공기가 부족하니까 주변에서 불어 들어오는 거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시계 반시계는 어쩔 수 없이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북반구의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의 자료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북반구에 해당하는지 남반구에 해당하는지 묻는 그런 문항들이 있었거든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A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걸 봐서는 고기압인 것 같아요.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불어 들어오는데 이건 왜 시계 방향이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이거는 남반구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라는 사실만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압의 예시로는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그리고 저기압의 예시로는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의 예시로 대표적인 게 북태평양 고기압이나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것들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은 우리나라 봄철이나 이럴 때 영향을 주면서 이제 날씨 변화가 좀 심한 그런 특징이 있다. 변덕이 좀 있는 날씨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이동성 고기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이 온대저기압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온대저기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발생 과정 모두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 주변 날씨, 온대저기압의 구조, 그리고 전선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온대저기압이 이동함에 따라 날씨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통과함에 따라 기온과 기압과 풍향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 문제로 여러분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 내용들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 주변의 날씨를 좀 보면요. 온대저기압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 그림과 같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남서쪽에 한랭전선, 그 다음에 남동쪽에 온난전선이 발달한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이때 한랭전선 후면 같은 경우는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고 소나기가 내릴 수 있고요. 온난전선 전면에는 층운형 구름 그리고 이로 인한 이슬비가 내리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두 전선 사이는 어떤 날씨예요? 맑은 날씨죠. 그래서 이 위치에 따른 날씨를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단면 구조로 Y''을 딱 잘라서 단면을 본다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전선면이 이렇게 급한 경사, 완만한 경사 이렇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온대저기압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관측사와 이쪽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겪게 되는 날씨 변화가 다를 거예요. 그 부분 잘 정리해 두셔야겠는데요. X'에 있던 관측자 같은 경우는 저기압의 중심이 나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선이 지나갈 때 날씨가 급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선 부근의 날씨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 X'은 그냥 북풍 계열의 바람이 보통 불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Y'에 위치한 관측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온난전선을 마주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온난전선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 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선이 통과함에 따라서 날씨 변화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풍향 변화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그래서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자주 문제에 활용되니까요. 그 내용들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풍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태풍 같은 경우는 태풍의 발생부터 시작해서
발생, 그리고 구조와 날씨, 그리고 태풍의 이동과 피해, 그리고 태풍의 에너지원과 소멸.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 모두 다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태풍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태풍은 일단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기류에 의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이런 식의 저기압성 회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대 풍속이 이 정도일 때를 우리가 태풍이다라고 부릅니다. 발생 빈도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연계교재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남반구보다는 북반구에서 좀 더 잘 발생하고요. 동태평양보다는 서태평양에서. 왜냐하면 표층수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해류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태풍의 구조는 단면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꺼운 구름벽들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많이 발달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고 위에서는 이제 공기가 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또 상층에서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층운형 구름이 위에 뚜껑 덮고 있듯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저군형 구름들 발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즈는요. 반경 한 500km.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기상현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고요. 그래서 요 중심 부근이 가장 기압이 낮을 것이다. 그리고 풍속은 중심 부근으로 가면 점점 강해져요. 강해지는데 정확하게 태풍의 눈이 위치한 그 중심 부근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풍속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왜 생기냐? 물리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공기가 불어 들어감에 따라 이제 원심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빙빙 돌다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약한 하강 기류가 공기를 메꿔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태풍의 눈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위성 영상으로 보면 그냥 까만 눈이 있는 것처럼 점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의 이동과 피해인데요. 태풍이 이동함에 따라 이 태풍의 진로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대기대순환의 바람과 그리고 기압 배치의 영향으로 경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같은 경우는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의 경로를 보이게 되고요. 이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우리는 전향점이라고 하고 전향점을 통과한 이후에 좀 더 이제 이동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편입니다. 편서풍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 경로의 오른쪽을 위험반원, 왼쪽은 완전반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으면 어떤 방향,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를 겪게 되고 왼쪽에 있으면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를 겪게 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태풍은 언제 세력이 약해지냐? 에너지원을 공급하지 못할 때 이제 세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던가 아니면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게 되고요. 이때 중심 기압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기압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태풍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여러분 문제풀이로 보다 좀 꼼꼼하게 그렇게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대저기압, 태풍 이런 기상현상들 공부할 때는요, 요 위성영상 자료가 이제 항상 문제에 함께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시영상과 저기영상 구분하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두께 그리고 구름의 최상부 높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점. 그리고 가시영상은 태양빛이 반사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이 진 밤에는 관측이 어렵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인데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앞서 본 두 단원에 비해서는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규모도 좀 작은 편입니다. 시간과 공간 규모를 비교하자면 좀 작은 편이고요. 그만큼 예측이 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나쁜 날씨이기 때문에요. 상승 기류와 관련된 그런 날씨들이 많습니다. 뇌호 현상도 그렇고요. 호우도 그렇고 폭설도 그래요. 전부 다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정란운이 발달할 때 이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 이것을 뇌우라고 하고요. 실제 사진의 모습 이런 거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겪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뇌우에서는 뇌우의 발달 과정 3단계로 나타나는 거 알아두셔야겠는데요. 먼저 처음에는 이제 상승기류가 우세한 저군 단계, 그리고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함께 나타나는 성숙 단계. 그래서 지금 보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성숙 단계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소멸 단계에는 이제
하강 기류가 우세하면서 이제 세력이 약해지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뇌호 현상이고요. 그리고 호우라는 것은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폭설과 관련해서는요. 서해안 지역의 폭설을 이제 기단의 변질로 설명하는 것이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 쪽에 강원도 쪽에만 눈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해안 쪽에 이런 식으로 또 눈이 많이 올 때가 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따뜻한 황해를 지나면서 아래쪽이 데워지면서 불안정해진 공기에 의해서 이런 정난운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 있다라는 거, 요 내용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강풍은 풍속이 강한 거, 그래서 강풍이 불 땐 언제냐? 우리나라 겨울철이겠죠 보통. 그리고 태풍이 있을 때, 이럴 때 강풍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요. 얼음 결정 주위에 물방울이 또 얼어붙어서 이제 층상 구조를 보이게 되면서 점차 커진 그런 얼음 덩어리가 지표상으로 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우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박은 어떨 때 발달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많이 발달한 구름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빙정이 있고 얘가 이제 무거워져서 떨어지다가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물방울이 여기 또 달라붙어요.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박 같은 경우는 너무 추운 겨울철이나 그 다음에 너무 더운 한여름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여름에는 이게 얼어있지 않고 녹아있겠죠. 그리고 한겨울에는 상승 기류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박이 발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계절별로 우박의 발생 빈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자료도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황사 현상은 다량의 모래먼지가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서 서서히 내려오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나 몽골 쪽에서 오는 그런 모래먼지에서 황사를 겪게 되죠. 그래서 뭐 사막화가 더 많이 진행이 된다면 황사 발생 빈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언제 또 황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조건들 여러분들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여기는 좀 가볍게 여러분 정리해 두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앞서 봤던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은 그 두 현상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 5번째 스피드노트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